정학생 김태윤입니다. 오늘은 이 지향성 퍼징 제대로 평가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볼 텐데요. 저랑 서강대학교의 최재승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임성재 학생, 허기영 교수님, 차상희 교수님과 함께 진행된 연구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 연구는 제가 지난 연구, 지향성 퍼징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를 하다가 느꼈던 답답함과 분노들을 논문으로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어조가 지향성 퍼징 제대로 평가하고 있나요? 라기보다는 지향성 퍼징 좀 똑바로 평가합시다, 이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배경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퍼징이라 함은 자동으로 생성한 입력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검사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AFL이나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OSS 퍼즈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무의 모습으로 형상화를 한다면 퍼징의 목표는 이 나무에 존재하는 최대한 많은 가지들을 방문해 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한편 지향성 퍼징이라는 기술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퍼징으로서 사용자가 관심 있는 곳에 닿게 하는 퍼징입니다. 예를 들어 종족 분석의 알람을 검사하고 싶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인 것이죠. 따라서 이 나무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지향성 퍼징은 프로그램 전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사용자가 관심 있는 곳과 연관된 일부 프로그램 지점들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지향성 퍼징의 기술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주어진 목표 오류를 얼마나 빨리 재현하는가입니다. 흔히들 time to exposure라는 단위로, 짧게는 TT라고 표현되는 이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평가에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지향성 퍼징을 위한 평가의 표준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향성 퍼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향성 퍼징의 평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평가의 투명성과 재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향성 퍼징 평가에 존재하는 이 함정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총 14개의 지향성 퍼징 논문을 조사하여서 성능평가의 실태를 파악을 해보았고요. 그중 5개 도구로 실제 실험을 돌려서 성능평가의 각 단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능평가의 각 단계에 존재하는 5개의 함정들을 발견하였고요. 그 함정들로부터 투명하고 재현 가능한 성능평가를 위한 5개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이 5개의 함정과 5개의 교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향성 퍼징이 보통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오류가 주어집니다. 이 목표 오류를 재현하는 것이 성능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 오류로부터 지향성 퍼징 도구에게 입력으로 줄 목표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각 지향성 퍼징 도구들은 퍼징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 목표 오류랑 목표 지점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향성 퍼징 도구는 이 단계에서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적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퍼징을 돌립니다. 이 퍼징 과정에서는 각 지향성 퍼징 도구들이 오류 유발 입력을 발견하는 과정인데요. 이 발견한 오류 유발 입력은 이 목표한 오류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한 오류를 찾았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오류 분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징 과정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어서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반복적인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검사를 하고 각 퍼징 도구의 성능을 비교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과정의 각 단계마다 함정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목표 지점, 그리고 오류 분류하는 과정, 전처리 과정, 반복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통계를 검사하는 과정에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정, 즉 목표 지점에 존재하는 함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목표 오류로부터 목표 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논문은 저희가 조사한 14편 중 12편의 논문은 목표 오류를 CVE 번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CVE라 하면 이제 흔히들 널리 알려진 오류를 말합니다. 이때 문제는 이 목표 오류라는 것은 평가의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향성 퍼징 도구의 직접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지향성 퍼징 도구는 어떠한 오류를 입력으로 받기보다는 특정한 목표 라인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굉장히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류는 두 개의 크래시 지점을 가진 오류입니다. 이 양상을 보시면 이 5번 라인에서 getCount라는 함수가 -1을 반환하고, 이 -1이 이후에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크래시 지점도 마찬가지로 getCount라는 함수가 -1을 반환하고, 이것이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크래시 지점 중 어떤 것을 지향성 퍼징 도구에게 목표 지점으로 주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무 라인이나 선택하면 안 되나? 둘 다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함수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라인이나 선택하면 그 성능 평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5개의 지향성 퍼징 도구에게 각 라인을 입력으로 주고 실험을 돌려보았습니다. 이때 실험은 160번을 반복하였고 그 중앙값을 여기 초 단위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크래시 지점이었던 6번 라인을 목표로 주었을 때는 이 윈드레인저와 DAFL이라는 도구가 비교적으로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번 라인을 목표 지점으로 주었을 때는 윈드레인저는 평균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DAFL은 이제 가장 잘하는 도구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표 오류만 주었을 때 이 목표 지점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떤 목표 지점을 주는지에 따라서 성능 결과가 매우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CVE 번호를 사용하는 12개의 논문 중 6편은 이 목표 지점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재현하려고 하면 이 내실험과 개실험이 같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지향성 퍼징 도구에게 주어졌던 구체적인 목표 지점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오류 분류 과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 바로 TTE는 오류 분류의 사소한 차이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세니타이저 기반 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산 등의 세니타이저 로그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오류 유발 입력에 대한 에이산 리포트 보고서가 저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오류의 종류, 힙 버퍼 오버플로우를 알 수가 있고, 또 오류 유발 입력의 스택 트레이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발견한 오류 유발 입력을 CVE 보고서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 CVE 보고서에 첨부된 이 오류에 대한 설명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CVE 보고서에 첨부된 오류 유발 입력, POC라고도 하는 이 오류 유발 입력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비교할지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오류는 3번 라인에서 num gradients라는 변수가 유저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후에 이제 어떤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오버플로우된 포인터가 되고, 실제로 POC, CVE 보고서에 동봉된 POC 입력은 이 포인터로 인해서 14번 라인에서 크래시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CVE 보고서의 설명을 참고해 보면 이 15번 라인에서도 크래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CVE 보고서의 설명은 이 함수 안에 존재하는 모든 크래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9번 라인에서 발생하는 크래시도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같은 오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류가 맞는지를 검사하려면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첨부된 POC 입력과 동일한 입력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14번 라인에서만 발생하는 크래시를 이 오류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CVE 보고서의 설명을 참고해야지 하면서 15번 라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 해서 9번 라인에서 발생하는 크래시도 같은 오류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보면 다 어느 정도 말이 되고 타당한 선택들인데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결과의 DAFL의 결과를 특히 보시면 이 14번 라인에서 발생하는 크래시만을 검사했을 때는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5번 라인과 9번 라인에서 발생하는 크래시를 추가로 이 오류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장 성능이 좋은 지향성 퍼징 도구로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소한 차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사소한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 5편의 논문만이 실제로 오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오류 분류의 세부적인 사항과 실제로 그 분류 과정에서 사용됐던 스크립트를 공개해서 재현 가능한 실험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함정은 전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이 함정은 전처리 비용을 무시하는 게 정확한 성능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지향성 퍼징 도구는 정적 분석을 전처리 과정에서 활용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14편 중 12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적 분석은 흔히들 무시되지만 한 번 하고 마는 작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행해 줘야 하는 작업이고, 가끔씩은 이 정적 분석의 비용이 실제 퍼징 비용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TT가 굉장히 짧은 결함을 빨리 찾는 지향성 퍼징 도구를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정적 분석을 한다면 유용한 지향성 퍼징 도구라고 보기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단 3편의 논문만이 이 정적 분석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공개해서 각 지향성 퍼징 도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지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제안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반복 과정에 이제 존재하는 함정인데요. 이 함정은 바로 무작위성은 지향성 퍼징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조사한 모든 논문들이 반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반복 횟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퍼징은 달성한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하거나 발견한 전체 오류의 개수를 기반으로 성능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어디에서 발생하여도 동일하게 측정이 되는 그런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향성 퍼징은 프로그램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성에 의해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프로그램 탐색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실험을 한번 돌려보았는데요. 이 오류는 이 모든 지향성 퍼징 도구가, 적어도 저희가 사용한 모든 지향성 퍼징 도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항상 발견하는 그런 오류였습니다. 무난한 목표 오류인 것이죠. 이 오류를 160번 동안 반복 실험을 돌려서 찾아보았고, 그 결과를 10번씩, 20번씩, 그리고 40번씩 묶어서 그 중앙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즉 반복 횟수를 이렇게 바꿀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먼저 10번 반복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위아래로 요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X축은 그룹의 개수입니다. 총 10개씩 묶었고 160번 있었으니까 16개의 그룹이 나온 거죠. 자, 이때 이 중간 3개의 케이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시행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자세히 보시면 그 결과의 순위도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20회 반복으로 늘리거나 40회로 늘리면 결과가 훨씬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40번 반복했을 때는 이 모든 경우에서 순위가 보존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논문들의 평균 반복 횟수는 16회에 불과했고, 절반의 논문들은 10번이나 그 이하로 반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작위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횟수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최소 20회 이상은 지향성 퍼징에서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자, 마지막 함정은 통계 검사에 있습니다. 이 함정은 부적절한 통계 검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현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지향성 퍼징 논문들은, 그리고 거의 모든 퍼징 논문들은 결과의 유의미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맨 위트니 U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제 이 검사는 이제 두 결과의 분포가 유의미하게 다른가, 혹은 어떤 한 도구가 유의미하게 좋은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검사 기법인데요. 이때 문제는 이 맨 위트니 U 검사,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 검사는 관찰되지 않은 데이터는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퍼징에서는 커버리지는 항상 어떠한 수치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지향성 퍼징의 경우에는 TT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TT를 아직 관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들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주어졌던 제한 시간을 TT로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를 데이터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때 간단히 생각해봐도 이 주어졌던 제한 시간의 TT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의 결과가 뭔가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아예 데이터 조작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둘 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따라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결론이 내려지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류에 대해서 AFL고와 DAFL 두 가지 도구를 돌려보았는데요. 이 중앙값 TT만 보면 일단은 DAFL이 700초로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그리고 맨 위트니 U 검사를 수행해 보아도 이제 DAFL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좋다고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때 p-밸류가 0.05 이하만 되어도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0.014라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타임아웃 횟수를 한번 살펴보면 DAFL은 이제 160번 중 17번이나 타임아웃이 발생했는데 AFL고는 한 번밖에 타임아웃이 발생을 안 했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통계검사 기법인 이제 로그 순위 검사를 해보았는데 이때는 이 두 도구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p-밸류가 0.5 이상이 나와서 굉장히 별로 안 유의미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 로그 순위 검사는 생존 분석에서 사용되는 통계 기법인데요. 이거는 맨 위트니 U 검사와는 다르게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도 고려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런 검사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려면 선인장 그래프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 선인장 그래프는 이 결과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따라서 X축에는 이 반복 실험의 횟수들이 적혀 있고요. Y축에는 각 반복 횟수만 그 실험마다 이제 발생한 TTE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X축에 가까울수록 이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 되고요. Y축에서 더 멀리 도달을 할수록 성공률이 높았다는 게 됩니다. 자, 이때 두 도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중앙값이 측정되는 80회쯤의 구간을 보면, 왜냐하면 정렬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80회쯤의 구간을 보면 DAFL이 더 X축에 가깝기 때문에 더 빠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한 빠른 120번 정도의 시험을 보면 이제 DAFL이 계속해서 우세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후반에 남은 40번을 보면 AFL고가 성공률도 더 높고 그 결함 발견 시간도 DAFL보다 훨씬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만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느 한 도구가 유의미하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로그 순위 검사는 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있고 맨 위트니 U 검사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편의 논문은 맨 위트니 U 검사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논문 중 단 한 편도 로그 순위 검사라든지 이 선인장 그래프 같은 기법을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로그 순위 검사나 선인장 그래프 같은 좀 더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통계 검사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발표의 요약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향성 퍼징의 성능 평가를 이제 올바르게 하기 위한 교훈들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는 논문을 읽어보시거나 오후에 제가 포스터 세션도 하고 있는데 포스터 세션 오셔서 재미있는 논의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아티팩트 링크인데요. 이 투명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모든 스크립트와 얻은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향성 퍼징 한번 평가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아티팩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5분 남았으니까 질문 한 3개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지향성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주어졌던 구체적인 목표 지점을 명시하는 게 오류 분류의 세부 사항을 밝히는 거랑 같게 느껴졌었거든요. 발표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구체적인 목표 지점과 이 오류의 세부 사항이 다를 수가, 그러니까 검사하는 로직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목표 지점은 보통 가장 그 오류 결함을 잘 대표하는 어느 한 지점을 선정해서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오류를 검사할 때는 단순히 한 지점만을 검사하는 걸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여러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래시 지점도 검사해보고 그 크래시 지점의 호출 지점도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발표에서는 시간상 언급은 안 했지만 단순히 세니타이저 로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패치된 바이너리를 사용해서 이 오류가 맞는지 검사하는 기법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목표 지점과 아예 상관없는 오류 분류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네. 포스터에 오시면 패치 기반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아주 좋은 주제의식으로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런 연구가 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사실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제안하신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이제 따라와야지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아티팩트에 아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지금 아티팩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안에 뭐가 네. 들어있나요? 아티팩트 안에는 저희가 했던 실험을 그대로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목표 오류를 뭐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오류를 추가하고 싶으면 지점 추가하고 이 오류 분류 로직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오류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벤치마크가 가장 흔히 사용된 12개의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벤치마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 지점과 분류 방식을 사용했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새로 많은 도구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도구도 각 도구를 빌드하는 스크립트를 적재적소에 이게 넣어주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도구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이 도구별로 추가를 해주면 그 도구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실험을 돌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아니 이지영 교수님 질문에 부가 질문인데요. 그럼 주어진 벤치마크 아니고 그냥 다른 뭐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걸 사용해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돌리고 싶다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각 퍼저들을 위해서 빌드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거는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던 스크립트를 참고해서 뭐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주는 식으로 넣으신다면,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빌드 스크립트를 추가해준다면 손쉽게 추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인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마지막 발표 김요엘 학생, 김요엘 씨, 최윤정 교수님 연구.